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AWS 남궁영환입니다. 현재는 AWS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SA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AWS 기반으로 머신러닝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자동화할 수 있고 최적화할 수 있는지, 특히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용자가 많아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싸고 빠르게 어떻게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어프로치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방금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대규모 머신러닝, 딥러닝 트레이닝이라는 걸로 좀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마 그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지금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책이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이제 쓰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작은 과제를 띄운다든지 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점점 사업이 좋아져서 이 모델 자체가 스케일러빌리티를 좀 고려를 진지하게 해야 됐다라는 시점에 왔을 때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방안들을 미리미리 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도 좀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좀 환기 차원에서 AWS에서는 AI/ML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거를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미션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전 세계 모든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들이 손쉽게 머신러닝 환경을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라는 걸 이제 미션으로 항상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런 인스턴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프레임워크라든지 그다음 맨지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는 서비스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출시가 되고 발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항상 원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시는 것들, 그 다음에 현재 기능에 있어서 좀 더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은 이 세 개의 레이어 중에서 윗단에 있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가운데에 있는 플랫폼 영역, 그다음에 ML 서비스라고 돼 있죠. 그쪽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 이쪽에 관련된 프레임워크 포함해서요.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리인벤트라는 행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 슬라이드를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했던 세션들에서도 이제 이 내용이 조금씩 소개가 됐었죠. 상당히 많은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학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김필호 박사님도 설명을 하신 것처럼 스탁 텐서플로우를 이용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대규모 리소스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소스를 100% 다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걸 프레임워크 단에서 저희가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면서 상당히 리니어 스케일러블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메시지를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대규모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부터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사실 사람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는 꽤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 최근 들어서 이제 AI, ML 쪽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데이터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구나라는 게 피부로 와닿고 있죠.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굉장히 정제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가는데, 거기서 그럼 우리가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뭐 데이터 마이닝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이트를 얻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실현이 되게 된 게 최근에 이제 일어난 것들이죠. 뭐 딥러닝에 이제 광풍이 불기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점점 쌓여갈수록 모델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별로 없는데 굉장히 엄청난 양의 리소스와 인프라를 동원을 해서 사람이 못하는 거를 굉장히 잘 해내고 있어 라는 얘기가 뉴스에서는 들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걸 손으로 만지기에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왠지 보스턴 다이나믹스인가요? 뭐 그런 회사들에서 사람처럼 움직이는 로봇이 발명이 됐다. 근데 그것도 다 학습이 잘 돼서 그렇다. 뭐 그런데 되게 무섭게만 느껴지고 막 그러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면 우리한테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대규모 머신러닝에 대해서 그걸 우리 진지하게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 실제로 인프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성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위에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종 컨피그레이션이나 파라미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성능이 좋으면 좋겠지만, 하나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런 머신은 이제는 한계에 온 것 같죠. 한때 인텔에서 굉장히 암달슬로우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다음에 무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굉장히 클럭을 줄이는 방향 이런 쪽으로 이제 성능을 높이다가 이제 그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멀티코어 전략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식의 어프로치가 있어 왔는데,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거에서 좀 더 나아간 게 이제 스케일업에서 이제 스케일아웃 쪽으로 간 건데, 스케일아웃 쪽을 보면은 결국은 이런 분산 트레이닝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것도 꽤 나온 지가 됐습니다만, 모델 패럴렐리즘이라든지 데이터 패럴렐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좀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 개선이 되고 있죠. 이 그래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이 그래프는 왜 대규모 머신러닝이 중요할까에 대한 뭔가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알고리즘이 성능이 좋은 거, 내 알고리즘이 더 좋아, 네 거보다 내게 5% 더 성능이 좋아,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기 시작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차이는 미미해질 수 있고 오히려 더 역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알고리즘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할 때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확보, 그리고 그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 빠르게 학습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환경을 구성을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고 물자가 풍부해서 써도 남습니다. 나는 너무 걱정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돌릴 수 있어요. 이러면은 사실 이런 거를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물량으로 속된 말로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항상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약간 미지의 세계일 수 있죠. 이게 항상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가 잘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일단 시도를 할 때는 작게 시작을 항상 합니다. 앞에서 세션에서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검증을 하면서 점점 대규모로 키워나가는 거, 이런 전략이 되게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굉장히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에 맞는, 그리고 우리 데이터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서 적절한 리소스 규모라든지 리소스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옵션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스턴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양한 옵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EC2 인스턴스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딥러닝 AMI를 가지고 설치를 해서 환경 구성을 한다라는, 이제 조금은 뭐 여러분들한테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일 수도 있고, 방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리신 것처럼 딥러닝 컨테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요거를 업데이트를 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ECR에 이제 올려져 있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ECS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쿠버네티스 많이 쓰시죠. 저도 굉장히 이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뜨고 있나라는 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대세가 돼버린, 어느새 대세가 돼버린 그런 느낌인데, 이제 저희 쪽에서도 보면 ECS도 있지만 EKS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쉽게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끝에 있는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 앞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여러 다른 행사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런 컨테이너 기반으로 돌아가는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이고, 그다음에 트레이닝이라든지 에디팅,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을 하신다든지 트레이닝, 배포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라든지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꾸준히 발전을 시키고 있는 서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거의 크게 세 파트로 좀 구분을 지어놨는데, 이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P3 인스턴스라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P3 인스턴스가 이렇게 여러분들 계속 P3 인스턴스 들으셨는데, P3 인스턴스 혹시 어떤 거다라는 게 이렇게 확 와닿으셨나요? 아니면은 P3 하니까 이제 그냥 GPU 쓰는 거 좋은 거 이렇게 이제 그냥 빨라 이런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셨나요? P3는 한 2017년 10월쯤부터 이제 출시가 됐었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상업용으로 쓰이는 공개된 환경에서 쓰이는 어떤 GPU 인스턴스 중에서는 성능이 그래도 제일 빠르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리인벤트에 나온 P3DN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GPU GPU 머신으로만 봤을 때는 성능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V100 8장이 한 장, 4장, 8장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그냥 단일 GPU라든지 멀티 GPU라든지 이런 환경에서 이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여러 대를 붙여가지고 멀티노드 클러스터 형태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P3DN 24Xlarge라는 인스턴스는 사실 P3 16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오른쪽에 약간 설명이 이제 비교표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GPU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스펙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차이점이라면 이제 GPU 메모리라든지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향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왜 향상이 됐을까요? 네.
그 말 그대로 멀티노드 클러스터를 약간 타겟으로 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산 트레이닝하고 HPC 이런 쪽에서 상당히 이제 그 조금 더 그런 노드들 간의 레이턴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대규모 머신러닝을 돌릴 때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리고 굉장히 이 P3 인스턴스 자체가 좀 비싸죠. 실제로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시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스펙을 낮게 잡아서 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사양을 자꾸 이제 저희가 그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이유는 어떤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뭐 멀티 GPU를 써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P3 자체가 단가가 되게 높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쓰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겠습니다라고 결제를 올렸는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뭐 그러고 너는 회사 돈이 어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야 좀 저렴한 걸로 해.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시간 오래. 왜 이렇게 안 끝나? 뭐 아직도 트레이닝 중이야? 막 이러면은 이제 저 좀 더 비싼 걸로 올리겠습니다. 돈이 없어. 막 이렇게 이제 무한 루프를 도는 안타까운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이 리니어 스케일러블 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빨리 시간을 단축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타임 투 마켓에서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한다 라는 걸로 좀 설득을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요 P3 16X 라지 하고 이제 P3 DN 25X 라지 요거 가지고 뭐 실험했던 결과들이나 어떤 저희 이제 그 테스트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파일 시스템 중에서 이제 뭐 러스터라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하나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아마 뭐 클러스터 러스터 뭐라든지 꽤 오래전부터 이제 많이 알려져 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 저희 쪽에서 이제 요 러스터에 대한 러스터 파일 시스템 요거에 대한 거를 서비스로 작년 리인벤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일단 요 두 번째 나와 있는 S3와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고, S3하고 연동이 되는 순간 S3 버킷에 있는 객체들이 다 투명하게 보이고, 우리가 그걸 작업을 통해서 결과를 S3에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러스터 자체가 이런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작업으로 뭔가 그 작업을 하실 필요가 없이 이 서비스 자체를 이용을 하면은 S3하고 뭐 EC2라든지 아니면은 그 앞쪽에서 보셨던 컨테이너라든지 컨테이너 인스턴스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바로바로 연동을 시켜서 분산 트레이닝 환경이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러스트 포 파일 시스템 포 러스트라는 서비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보통 이제 많이 봐왔던 HPC 클러스터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거를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라고 하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왼쪽 그림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용자가 이제 앞쪽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액세스를 하고, 그러면 이제 뒷단에서는 대규모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 앞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놓친 게 있는데, 분산 트레이닝을 할 때 뭐 데이터 패럴렐리즘, 모델 패럴렐리즘 이런 게 있죠. 근데 데이터 패럴렐리즘 쪽에서 보면은 보통 아키텍처를 구성을 할 때 뭐 뒤쪽에도 나오지만 뭐 링 올 리듀스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라미터 서버 기반으로 올 투 올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요 왼쪽에 있는 아키텍처는 요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쪽에 있는 P3들이 이제 주로 트레이닝 작업을 하는 워커 노드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R5 노드들은 메모리 최적화된 인스턴스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얘네들이 파라미터 서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워커 노드들이 작업을 중간중간 하면서 딥러닝 쪽에서 이제 많이 얘기되는 이제 그레이디언트 옵티마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예. 근데 그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제 그레이디언티스트 기법을 쓰는데 그 그레이디언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분산 트레이닝을 하니까 그걸 갖다 에그리게이션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보면 에버리지라든지 뭐 이런 작업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간에 있는 저 파라미터 서버들이 이제 합쳐서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리소스가 필요할지 뭐 알 수 없죠. 예, 일단 뭐 대충 예상은 하고 시작을 하지만 그게 뭐 고정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 기능이 당연히 저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묶어주는 뭐 EFS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붙습니다. 그리고 요 아키텍처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오른쪽에 있는 플레이스먼트 그룹입니다. 플레이스먼트 그룹은 뭐 데디케이트되어 있는 그 같은 저기 에이지 안에 들어가 있고 상당히 그 안에서만 얘가 그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드웨어 그 리소스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그런 식으로 플레이스먼트 그룹을 지정을 해주셔서 이게 돌아가야 트레이닝 작업에서 리니어 스케일러빌리티를 만족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뭐 리소스 리밋이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제약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오른쪽처럼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머신러닝 클러스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러스터 파일 시스템하고 연동을 S3하고 시켜서 이제 굉장히 뭐 파일을 인풋 데이터를 끌어온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트레이닝 작업을 해서 결과를 떨궈준다든지 이런데 이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키텍처를 그려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퍼블릭 서브넷 쪽에 이제 마스터 노드가 하나 있고요.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해서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서 보셨던 아키텍처 중에서 P3라든지 파라미터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뒤쪽에 숨어서 프라이빗 서브넷 안쪽에서 이제 워커 노드들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요거하고 또 약간 대비되는 게 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네이티브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뭐 스텝 펑션 워크플로우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 펑션 자체가 뭐 람다 펑션들을 여러 개를 묶어서 이제 워크플로우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고 이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약간 서버리스 기반의 굉장히 우리가 어떤 플렉서빌리티라든지 스케일러빌리티 이런 걸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구성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자체는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 위에서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인프라가 있었고 프레임워크 단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ML 서비스라는 플랫폼 단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호로보드를 호로보드가 원래 우버에서 나왔죠. 근데 왜 AWS는 호로보드 같이 이제 우버 쪽 얘기를 하십니까? 모르는데 사실 저희는 이제 기본 마인드 자체가 오픈소스라는 걸 오픈소스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쪽 세션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전세 텐서플로우를 가장 많이 돌리고 있는 환경은 AWS. 전 세계 텐서플로우 워크로드의 85%는 AWS 환경 위에서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고객분들이 이런 분산 트레이닝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잘 쓰실 수 있게끔 한다 그러면 호로보드 자체가 뭔가 거기에 잘 맞는 퍼포먼스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해드려야 될 저희의 의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뭐 분산 딥러닝을 위한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원래 기존에 있는 딥러닝 프레임워크하고 잘 연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너무 쉬워요. 그냥 PIP 인스톨만 때리면 그대로 설치가 돼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얘가 그럼 어떻게 그 분산 트레이닝을 할까요? 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뭐 파라미터 서버 기반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올 리듀스 방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통신 기반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호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올 리듀스 방식으로 돼 있고요. 주로 이제 링 형태로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싱크로너스 업데이트라는 거가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각 노드 워커 노드들이 계속 그레이디언트에 대한 값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위에서부터 쭉 따라가 보시면 순서대로 업데이트가 돼서 그 모든 이제 워커들이 같은 그레이디언트 값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우버에서 소개한 그 기술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냥 제가 조금 더 이제 그대로 이제 옆에다가 그려 넣은 건데요. 중간중간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합쳐주고 그다음에 걔네들이 이제 세 개 워커 노드에 있는 그레이디언트들이 합쳐졌을 때 이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다시 통신을 하면서 같은 값을 갖도록 싱크업을 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 호로보드 자체가 저 NVIDIA의 니켈 라이브러리를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있는 요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분산 트레이닝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노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컴퓨테이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인터리브 커뮤니케이션하고 컴퓨테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텐서 퓨전이라는 꼭 이제 이름을 붙인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63회가 정도로 세팅을 해서 얘가 이제 동작을 하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믹스드 프레시전 기능도 당연히 지원합니다. 믹스드 프레시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난 서울 서밋에서 저희 김무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발표한 세션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호로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드 자체가 그러면은 뭐 복잡하냐? 그러면 뭐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텐서플로우나 케라스, 파이토치 이런 것들하고 MXNet 그런 것들하고 이제 연동이 돼서 이제 잘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쓴다 그러면 텐서플로우 코드 안에다가 우리가 호로보드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을 중간중간 삽입을 시켜주고 거기에 맞게끔 잘 세팅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크게 한 5가지 정도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DPU를 얼마를 쓸 건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대해서 옵티마이저를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따라가면서 그 해당 그 순서에 맞게 거기다가 코드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호로보드 기반으로 호로보드나 텐서플로우, 호로보드, 케라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환경 코드가 작성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근데 AWS가 가지고 있는 환경 자체는 상당히 보안을 그 최우선순위로 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인스턴스를 띄워놓고 이게 그대로 잘 묶여서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초반에 어떤 그 작업들을 약간 기계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좀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자동화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를 해두시면 훨씬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랩탑에서 이제 인스턴스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키를 받고 이제 키를 이제 서로 공유를 교환을 해놓는 거죠. 공유 세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호로보드 기반에서 지금 내가 노드 몇 대를 쓸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요런 코드나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실행을 시키면 분산 환경에서 얘가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코드들 중에서 약간 색깔로 표시된 부분들만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라이브러리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GPU를 얼마나 쓸 건지,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중점적으로 하나 좀 기억을 해두실 거는 저 pin GPU to be used 해서 process local rank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얼마 프로세스당 뭐 얼마 GPU를 쓸 건지 이런 것들은 이제 세팅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에스티메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쪽에서 나왔던 것들하고 이제 거의 뭐 동일합니다만 이제 끝쪽에 가서 이제 에스티메이터를 띄우고 거기서 이제 실제 모델을 만드는 모델 트레이닝 작업이 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MXNet도 텐서플로우하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케라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전부 다 잘 호환이 되게끔 해놔서 코드 자체가 이제 이 각각의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제공한 랭귀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만 잘 맞춰주기만 하면은 동작을 잘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호로보드와 텐서플로우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제 분산 트레이닝 아키텍처도 받고 그 다음에 호로보드나 텐서플로우 이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도 받고 그걸 가지고 실제 테스트를 해봤을 때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 굉장히 이제 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 딥러닝계 헬로 월드라는 앱리스트 이거는 이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그 데모를 보셨던 뭐 칼텍 그 데이터셋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음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CIFAR 뭐 이런 그 데이터셋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쓰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성능 테스트를 할 때 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넷이죠. 이미지넷으로 얼마 됐어. 이미지넷으로 우리는 이 모델을 가지고 얼마 걸렸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워낙 그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비교 대상들이 다 그거에 맞춰져 버렸죠. 그래서 저희도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고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한번 결과를 얻어봤습니다. P3D에 8대를 가지고 클러스터를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타원 애큐러시를 저 정도에 맞춰놓고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대략 이제 트레이닝 타임이 한 45분 정도 나오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8개의 GPU가 유틸라이제이션이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고 한쪽으로만 몰리거나 뭐 한쪽이 아예 완전히 처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저희 김대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 테스트를 잘 진행을 해주셨었고요. 실제로 요 결과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도 저희 웹사이트를 찾아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기반의 호로보드하고 연동을 해서 이제 했을 경우에는 한 50분 정도 걸렸다고 그러고요. MXNet과 호로보드를 연동을 했을 경우에는 한 47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근데 요거는 P3 16X라지 가지고 테스트를 했던 경우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 오른쪽 위에 있는 데이터 그 그래프를 보면 GPU 자체가 지금 약간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했는데 그래프도 그러니까
그 초당 이제 처리하는 이미지 개수도 익스포넨셜하게 똑같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리니어 스케일러블하다는 결과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뭐 50분 걸려서요. 뭐 이러면은 뭐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좀 더 늘리면 뭐 진짜 잘 돼? 뭐 더 늘리면 오버헤드가 더 크지 않아? 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인벤트 자료를 가지고 리인벤트에 대한 실험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결과가 나왔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금 중점적으로 보실 게 커뮤니케이션 오버헤드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리니어하게 이게 줄어들기는 어려웠고, 그거는 이제 사실상 뭐 이론상이라기보다는 하여튼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타팅 타임 자체가 모두 다 이 리소스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걸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뭐 EC2 기반의 딥러닝 AMI를 이용을 해서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게 성능이 나오고 스케일러빌리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제 중간 부분에서 보면은 EKS나 ECS 그리고 그 딥러닝 컨테이너 이거 기반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다른 트랙에서도 뭐 이런 EKS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환기를 시켜보자면 뭐 그냥 EKS의 아키텍처가 약간 왼쪽처럼 이루어져 있고 오른쪽처럼 동작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러면 EKS 환경에서 호러보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말만 들었을 땐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좀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큐버플로우를 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초기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큐버플로우에서 저 MPI 오퍼레이터라는 걸 설치를 하면서 저걸 가지고 이제 잡을 계속 이제 돌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EKS 환경에서 그럼 호러보드를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사실은 EKS 환경에서 뭐 쓰는 건 좋다 이거죠. 근데 그럼 이게 이제 잘 돌아가냐? 그 다음에 우리가 EKS 기반으로 분산 트레이닝을 할 때 그럼 뭐 그냥 지금 세팅한 것만으로도 충분하냐?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베스트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또 설정이 많이 들어가야 될 수가 있죠. 그랬을 때에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뭐 수작업을 통해서 또 튜닝이 들어가고 뭐 이래야 될까? 사실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 좀 소개드리는 서비스 중에 뭐 어떤 면에서 이제 기능이라고 할까요? 이 딥러닝 벤치마크 유틸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직접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손쉽게 이제 EKS 기반의 클러스터,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생성을 하고 자동으로 종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파일 시스템을 잘 지원을 해서 그것들하고의 연동도 손쉽게 할 수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편리성을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EKS 팀에서 이 서비스를 새롭게 또 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세팅하는 것 자체는 이런 식의 이제 과정을 거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먼저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알고라고 해서 오픈소스 컨테이너 네이티브 워크플로우라는 거를 이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는 이제 뭐 AWS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작업들을 이제 쭉 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앞쪽에서 보셨던 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환경 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환경 구성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제 벤치마크 잡을 이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오른쪽에는 있는 코드는 GitHub에 이제 예제로 올라와 있는 코드인데 이제 요거를 좀 참고를 하셔서 본인의 그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대시보드는 여러 개를 이 벤치마크 유틸리티의 약간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개의 잡을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병렬로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그 가로줄로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잡들이 이제 그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를 찍으면 오른쪽처럼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KS 기반의 분산 딥러닝이라는 그걸 봤을 때 이런 뭐 벤치마크 유틸리티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뭐 호러보드 이용해서 이제 클러스터 잘 쉽게 세팅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러면 뭐 그렇게 세팅하고 잘 돌리고 뭐 벤치마크 돌리고 그러면 다 잘 되냐? 사실 그것도 확답을 하기는 좀 이릅니다. 네. 이런 러스터라든지 그 다음에 요 파일 시스템에 대한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성능 테스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들이면 요 파란색이 아이디얼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리소스를 늘려갔을 때 이게 성능이 그대로 받쳐주느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데 요 아래쪽에 이제 있는 게 실제로 우리가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한 90에서 100% 정도 이제 그 꾸준히 잘 맞춰준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환경 자체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구성 정보를 정리를 해보자면 왼쪽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러스트라든지, 그러니까 그 쿠버네티스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뭐 호러보드, 그다음에 앞에서 호러보드 뭐 니켈 라이브러리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러스터라든지 CSI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쭉 전부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환경에서 이 최적화된 결과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이제 있는 거는 뭐 결과가 잘 나왔다. 그러니까는 오 좋은데요. 뭐 이렇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팅을 하려면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근데 똑같이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랬을 때 생각하셔야 되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계속 딥러닝 AMI를 최신 버전을 꾸준히 내놓습니다. 빠르게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얼마나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잘 확인을 하시고 빨리빨리 그런 걸로 대체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어프로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먼트 그룹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잊으셔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토리지 백엔드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뭐 S3도 좋고, 뭐 EBS도 좋고, 이분들 이 테스트 결과에서는 저런 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러스트가 제일 괜찮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더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뭐 스레드 풀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레드 병렬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텐서플로우 옵티마이제이션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잘 건드릴 수 있으시면 하는데 이제 뭐 아니라면 이제 최신 번의 딥러닝 AMI 이런 것들은 이제 쓰시는 게 방법일 수가 있죠. 네. 조금 더 속도를 높여보겠습니다. 네. 세이지메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세이지메이커에서도 분산 트레이닝이 되냐? 네, 됩니다. 네. 그래서 텐서플로우 컨테이너를 잘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그 텐서플로우 세이지메이커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커널 엔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텐서플로우를 지원하는 거, 그 아나콘다 버전의 그 커널 엔진을 선택을 하셔서 돌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럼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 분산 트레이닝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럼 우리는 이 환경에서 어떤 걸 쓸 수 있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파라미터 서버 기반의 어프로치라든지 호로보드 기반의 어프로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파라미터 서버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 그다음에 장단점은 뭐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는 아마 저희가 이 행사 끝나고 이제 그 업로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이지메이커에서 이 파라미터 서버를 어떻게 세팅을 하냐? 굉장히 간단하게 저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로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느 둘 중에 뭘 고르는 게 더 적절하냐라고 하면은, 저런 CPU 성능이 더 중요한지 GPU 성능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 그레이디언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제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파라미터 서버를 쓰신다든지 호로보드를 쓰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앞에 세션 이제 싸고 빠르게 학습하는 쪽에서도 이제 작은 인스턴스 가지고 스케일 아웃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비싼 인스턴스 쓰시고 이렇게 스케일 업 하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동일선상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멀티 GPU 쪽으로 자꾸 가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멀티 GPU 단일 인스턴스가 이제 캐파가 꽉 찼을 때, 그때 이제 그 스케일 아웃 멀티노드 클러스터 형태로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쪽하고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직접 한다기보다는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관련 사례라서 이제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해서 넣어본 겁니다. 요 패스트 AI라는 거 아마 블로그 찾아보시면은 누구나 쉽게 이미지넷을 18분 내에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카피가 되게 인상적이죠. 그리고 16대를 썼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이제 보여드렸던 성능 테스트 결과하고 약간의 이제 차이는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일어났는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 표는 좀 나중에 이걸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우리가 현재 만들어 놓은 모델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애큐러시를 높여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이고, 이것도 이제 좀 몇 년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보다 좀 더 나아진 결과들이 여기에 더 업데이트가 돼야 될 수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18분 내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었냐? 그냥 파이토치 기반으로 하면 됐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튜닝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처음에 트레이닝을 할 때는 사이즈를 작게 잡고 그걸 가지고 속도를 높이는 어프로치를 이용을 하고, 이게 끝단으로 갈수록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큰 걸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정확도를 높이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성능도 높이고, 이제 성능을 이제 어떤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정확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이제 잡을 수 있는 전략. 그다음에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이미지넷을 쓰면 224x224 이런 식으로 되게 고정된 형태로 하는데, 사실 이게 잘 찾아보면 꼭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이미지로 크라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비율대로 잘랐더니 요 가운데 있는 대걸레가 그냥 했을 때는 이제 막대기만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젓가락인지 진짜 대걸레 자루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오른쪽처럼 하니까 이제 애큐러시가 조금 더 좋아졌다라는 얘기고요.
트레이닝 타임도 굉장히 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분산 아키텍처에서 이제 쓸 때 호러보드에서 많이 이제 설명이 됐던 이제 올리두스 방식도 이제 적용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저 오버랩하는 그 기법, 요거는 이제 파이토시 기반에서 에이펙스라 그래서 분산 트레이닝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확장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썼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점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항목들이 나올수록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이제 약간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러닝 레이트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제 적용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고려가 됐다 그러고요. 비용 측면에서도 이분들은 40달러, 그다음에 48달러 요 정도로 이제 막았다라고 얘기가 돼서 스팟 인스턴스 잘 썼다 그러고, 그다음에 요 AMI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이렇게 구성을 해서 썼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자기네들은 이제 실험을 해서 이제 이거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자면, 요 엠나스넷이라는 알고리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한 결과를 한번 잠깐 소개를 드리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거는 다 레스넷 기반입니다. 레스넷이 어떤 기준이 돼서 이제 비교하기가 좋아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요 엠나스넷이 좀 더 인상적인 거는 우리가 쓰는 이제 그 기기들이 다 모바일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뭐 모바일넷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뉴럴 아키텍처를 이제 가장 좋은 거를 좀 찾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그래서 이제 요 나스 어프로치가 있고, 근데 그거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 보이는 요 유튜브 동영상처럼 보이는 그 스크린 캡처 결과는 요 그 PR 그룹 있죠?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논문 많이 리뷰해 주시는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택민 님이라는 분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잘 정리를 해 주셔서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요 엠나스넷이라는 거는 실제로 그 애큐러시를 하나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레이턴시를 같이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가장 좋은 우리가 모델을 얻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해결을 하는 어프로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를 일단 구성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예도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제 이 엠나스넷이라는 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뭐 클러스터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설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이제 그 소위 삽질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결과를 좀 뽑았고요. 그리고 저랑 같이 하시는 김대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넷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 뭐 실제로 이제 트레이닝 타임이 요건 한 11시간 한 20분 한 그 정도 걸렸다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튜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튜닝 포인트라고 보면 왼쪽에 있는 표 중에서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채널 오더링에 대한 어떤 그 어프로치 좀 변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저 믹스드 그 엑셀레이라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트 리니어 알제브라 저 이제 텐서플로우에서 이제 쓰이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넣었다든지, 그 다음에 저 라크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것도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튜닝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오른쪽처럼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뭐 P3D에는 한 대를 했을 때는 한 29시간 정도 이 알고리즘이 트레이닝 타임을 소비를 했다면, 2대, 4대, 8대 했을 때 이제 뭐 앞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그 튜닝 포인트가 이제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제 차이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16대로 이제 구성을 했을 때는
거의 리니어 스케일러블하게 이제 이 트레이닝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번외로 진행했던 것 중에 이제 호로보드 기반도 있고 그 텐서플로우 이제 요즘에 2.0 베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미러드 스트래티지 뭐 기법도 여러 가지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도 이제 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현재 좀 적용 요런 식으로 이제 하기보다는 요거는 이제 차후에 조금 더 테스트를 해보고 튜닝 포인트를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 자료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뭐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구성을 하고 튜닝 작업을 넣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앞에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워크로드가 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리소스 규모와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와 그 다음에 어떤 튜닝 포인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잘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가장 굉장히 많은 옵션들을 가지고 서비스들을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능 개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실험을 여러 번 떠났는데 뭐 삽질이 세상의 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서 얻는 지식 그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죠. 실제로 거기 진정한 가치는 그 삽질을 통해서 얻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저희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걸 통해서 많이 실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결과를 거기서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